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입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죠.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좀 불쌍한 아줌마였다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20년 넘게 성실하게 살림만 해오다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났거든요. 25세 결혼해서 오로지 남편 뒷바라지, 시부모 모시기, 아이들 키우기에만 정성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학력이라곤 고졸이 전부였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네요. 그런 제가 중년이 한참 넘은 나이에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받았을 때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위치에 서게 됐네요. 사실 당사자인 저조차도 신기하고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일이죠. 그렇다고 제가 오늘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가 이런 저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어서는 아닙니다. 많은 분에게 저처럼 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죠. 그럼 지난 5년간 벌어졌던 신기하면서도 눈물겨운 저의 성장 이야기 바로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5년 전 그날, 오직 자식과 남편밖에 모르던 평범한 주부였던 시절,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귀가가 늦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녁 6시에 퇴근한다던 사람이 11시가 되도록 연락 한 통이 없었죠. 식탁 위에 차려놓은 저녁상을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들,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로 정성껏 차린 상이었는데 또 갑자기 회식이라도 하는 건가? 한숨을 쉬며 TV를 끄려는 순간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이, 집구석이 왜 이렇게 더워?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이 비틀거리며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헐렁하게 풀린 넥타이 옆으로 와이셔츠에 선명하게 찍힌 립스틱 자국이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하지만 일단 침착하기로 했어요. 늦었네요. 저녁 차려놨는데. 저녁? 맨날 똑같은 집밥 지겨워. 너나 많이 먹어라. 그러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양말을 벗어던졌습니다. 헌데 양말을 주우려고 다가가자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냄새가 풍겨왔어요.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셔츠에 그거 립스틱 자국 같은데 어디서 그런 거예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벌떡 일어서더니 갑자기 눈을 부라리며 소리소리 질렀어요. 헤이, 꼴에 눈은 있어서. 그래, 립스틱 자국이다 어쩔래? 난 다른 여자 좀 만나면 안 돼? 남편의 당당한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년 넘는 결혼 생활 중 남편이 그렇게 대놓고 막말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니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난 그냥 옷에 립스틱이 묻어서 물어본 것뿐인데. 술 많이 마셨나 봐요. 일단 씻고 내일 얘기해요. 내일? 내일 또 지겨운 네 얼굴 보고 얘기하라고? 야, 김미산!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나 너랑 이혼할 거야. 도장 찍자. 뭐라고요? 못 들었어? 이혼하자고! 나 좋은 사람 생겼어. 예쁘고 돈도 많고 너하고는 차원이 다른 여자야.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죠. 여보, 일단 진정하고 내일 제정신일 때 얘기해요.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이혼이라니 말도 안 돼요. 애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래, 내가 애들 때문에 20년이나 너한테 묶여 살았지. 그래서 이제 자유를 찾고 싶은 거야. 민수는 군대 갔고 지연인 대학생이잖아. 이제 애들도 다 컸다고.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에 던졌습니다. 물론 이혼 서류였죠. 꼬깃꼬깃해진 종이가 이미 남편이 한참 전부터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더군요. 이걸 이미 준비했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저 술에 취한 남편이 주사를 부리는 거라고 여기고 싶었던 저는 배신감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었죠. 그래도 가능한 마음을 다스리며 차분하게 대화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 변호사도 만나고 한참 전부터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뭐 재산분할 그딴 거 기대하지 마.
이 집은 내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고 돈도 나 혼자 벌었잖아. 그 긴 세월 동안 넌 그냥 얹혀 살면서 밥만 축냈어. 그래놓고 돈까지 내놓으라면 양심도 없는 거지. 얹혀 살았다고? 내가 20년 넘게 당신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그게 얹혀 산 거예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네가 뭘 했다고 큰소리야? 집에서 밥하고 청소한 게 자랑이야? 요즘 세상에 돈만 주면 그건 파출부도 다 하는 일이야. 아니 파출부가 더 잘하지. 그 말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제 지난 세월이 파출부만도 못한 것으로 평가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여잔 달라. 미모는 기본이고 강남에 빌딩이 여러 채야. 아버지가 부동산 재벌이거든. 너같이 무식하고 돈도 없는 다 늙은 여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금 그 말 진심이에요? 당연하지. 고졸에다 집에서 살림만 한 주제 네가 남편의 고생을 알기나 해? 사회생활 한번 못 해본 주제 뭐가 잘났다고 뻔뻔하게 고개를 치켜들어? 요즘 밖에 나가면 잘난 여자들이 차고 넘쳐. 너처럼 세상 물정 모르고 답답한 여편네를 데리고 사는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네요. 빨리 도장 찍어! 귀찮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갑자기 무슨 이혼을 하자는 거예요?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였어요. 짝! 찰진 소리와 함께 눈앞에 불이 번쩍였네요. 남편이 제 뺨을 때린 겁니다.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 재혼할 거니까 도장 빨랑 찍어 이년아! 저는 얼얼한 뺨을 감싸주고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술에 취해 벌겋게 상기된 얼굴, 하지만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이미 떠난 지 오래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아요? 당신 자식을 둘이나 낳아준 나보다? 당연히 좋지. 학벌, 집안, 미모, 재산 모든 면에서 나한텐 과분하다고. 게다가 20대야. 너처럼 다 늙어빠져 볼품없는 여자가 어디 비교나 돼? 40대 후반. 늙었다면 늙은 거겠죠. 하지만 전 그 청춘을 남편을 위해 다 바쳤는데 그런 모든 게 다 부질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게 합시다. 대신 재산 분할은 제대로 해줘요. 야, 내가 돈이 어딨어? 애들 대학 보내고 독립한다고 오피스텔 얻어주느라 개털된 거 뻔히 알면서 무슨 돈 타령이야? 그럼 나더러 빈손으로 나가란 말이에요? 재주 있음 네가 가져가 봐. 발거벗고 탈탈 털어도 땡전 한 푼 없으니까. 이 집 있잖아요.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마련하신 거야. 나한테 상속해준 부모님 마지막 재산을 왜 네 입에 올려? 아무리 추제를 몰라도 언감생심 여기다 눈덩을 들이는 게 말이 돼? 원래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 분할 안 된다는 것도 모르지? 사회생활을 해봤어야 그런 걸 알지. 무식한 게. 네가 계속 싫다고 하면 나 그냥 짐 싸서 멱살 잡아 끌어낼 거야. 나이 들어 개망신당하고 애들한테 한심한 꼴 보이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그 말에 저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방문 앞에서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욕하는 게 들리더군요. 결국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저는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었다곤 하지만 가슴에 간직하고 다닌 서류가 남편의 이혼 의지를 보여줬고 무엇보다 손찌검까지 하는 남자를 붙들고 계속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혼하겠다는 말에 남편은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뭐? 당신 그거 정말이지? 아이, 잘 생각했어. 혹시라도 나중에 말 바꿀 생각하지 마. 내일 아침에 당장 가자. 그러곤 콧노래까지 부르며 핸드폰을 들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아마 내연녀에게 이혼하기로 한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죠. 그 대신 앨범을 꺼내 20년의 추억을 되짚어봤습니다.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 그 모든 게 거짓이었나 싶었어요. 새벽에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화장품, 그리고 친정엄마가 물려주신 금반지 하나.
20년 넘게 이어진 결혼 생활에서 남은 거라곤 그게 전부였네요. 잠시 후 아침 9시에 법원 앞에 도착했어요. 빨리 가서 끝내자. 나 11시에 약속 있어.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하다 못해 홀가분해 보이더군요. 그렇게 저와 남편의 20년 넘는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마지막으로 남편을 만난 날 남편이 웃으며 말하더군요. 고맙다, 깔끔하게 끝내줘서. 그 긴 세월을 함께한 조강지처에게 마지막 한다는 말이 고작 이혼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이었네요. 아, 그리고 이거. 남편이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뭐예요? 당장 생활비는 있어야 하잖아. 100만 원이야. 지금 친구네 얹혀 산다며? 그러지 말고 이걸로 고시원이라도 알아봐. 100만 원. 20년 헌신의 대가가 고작 100만 원이었습니다. 여보, 아니 박준호. 왜? 당신 후회할 거예요. 후회? 내가? 하!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거야?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내가 왜 후회를 해? 드디어 자유를 찾았는데. 너야말로 나한테 더 잘하지 못한 걸 후회할걸? 네 주제 어디 가서 나만한 남자를 다시 만나겠어? 남의 집 파출분하면서 살겠지. 아이, 그러게 맨날 집에서 푹 퍼져 있지 말고 있을 때 좀 잘하지 그랬냐? 그렇게 비아냥거리던 남편은 새 여자가 기다린다며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떠나는 남편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네요. 40대 후반, 고졸, 경력 단절 여성, 수중에 있는 돈 100만 원. 그게 제가 가진 전부이자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그 굴욕적인 이혼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전 남편에게는 친구네 있다고 했지만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가끔 만나 수다 떠는 친구나 지인은 있었지만 초라한 모습을 대놓고 보여줄 만큼 터놓고 지내는 사람은 없었죠. 형제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저는 외동딸이었고 친정 부모님은 10년 전에 모두 돌아가셨거든요. 결혼에 집안일만 신경 쓰느라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20년 동안 남편과 자식들만 챙기느라 제 인맥은 하나도 없었네요. 그렇다고 딸 자식한테 가기는 부모로서 면이 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게 찜질방이었네요. 그날 찜질방 한 구석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100만 원으로는 정말 갈 곳이 고시원 말고는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달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을 겨우 구했어요. 2평 남짓한 공간에 간신히 침대 하나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규칙 알죠? 취사 금지, 남자 출입 금지, 밤 12시 이후 출입 금지. 20살쯤 되어 보이는 고시원 주인 아들이 반말로 일러댔습니다. 50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었네요. 하지만 신세 타령만 하고 있을 순 없었어요. 고시원 월세 내고 밥이라도 먹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와 무경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식당, 마트, 공장, 닥치는 대로 이력서를 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아줌마 경력이 없네요. 요즘은 젊은 사람도 일자리가 없어요. 우린 경험자를 원해요. 거절의 말들이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때 우연히 본 전단 하나. 파출부 모집, 경력 무관, 성실한 분 환영. 파출부.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파출부나 하면서 살겠지. 그래요. 파출부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행복 파출부 사무소죠? 일자리 구하러 왔는데요. 작고 낡은 사무실에 인상이 깐깐해 보이는 60대 사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경력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20년 넘게 집에서 살림만 했어요. 살림 20년이면 충분하네요. 여기선 그게 제일 좋은 경력이니까.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제 20년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였어요. 첫 파출부 일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강남의 40평대 아파트였는데 집주인은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아줌마, 여기 화장실이랑 주방 위주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빨래는 섬세하게 다뤄주세요. 비싼 옷들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무릎 꿇고 변기를 닦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전 시집 올 때는 이런 인생을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제 몸 움직여 떳떳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부끄럽진 않았어요. 와, 아줌마, 집이 너무 깨끗해졌어요. 두 사람 몫은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집주인은 눈을 크게 뜨고 여기저기 둘러보며 칭찬했어요. 그러더니 원래 받을 일당 10만 원에서 2만 원을 더 얹어주며 말했죠. 아줌마, 우리 집에 종종 와주세요. 이제 다른 분이 오시면 성에 안 찰 것 같네요. 그날 받은 일당 12만 원. 제 손으로 번 첫 돈이었습니다. 그 가슴 먹먹한 기분은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네요. 하지만 파출부 일은 육체적으로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청소, 빨래, 설거지를 하다 보면 온몸이 쑤셨죠. 쉴 새 없이 물을 만지니 손에 습진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 손으로 돈 벌어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즐겁고 남들은 다 무시하는 일일지라도 너무 소중했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단골이 꽤 생겼습니다. 꼼꼼하고 성실하다고 입소문이 났거든요. 그 중에는 저의 첫 고객도 있었죠. 그 젊은 사모님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줌마, 혹시 우리 집만 전담으로 와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이번에 이직하면서 더 바빠질 것 같아서요. 한 일주일에 3번 정도? 급여는 월급으로 드릴게요. 그 제안이 저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용직과 고정적인 일을 겸하게 됐어요. 그렇게 한참 일하는 동안 다른 파출부 일하는 동료들과 친분도 쌓게 됐죠. 이혼녀, 사별한 분, 남편 사업 실패로 돈 벌러 나온 분, 각자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니 파출부 사무실이나 인력 파견 업체는 수수료도 너무 많이 떼갈 뿐 아니라 일하는 우리 편이 아닌 파출부를 고용하는 소비자 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한 번은 이혼하고 혼자 애 둘을 키우는 아이 엄마가 파출부 일을 하러 갔는데 학교에서 놀던 아이가 다쳐 병원에 실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하러 간 집에서 손님 초대했으니 할 일 다 해놓고 가라며 애엄마를 못 가게 해서 실랑이를 벌였나 봐요. 그래도 아이 걱정에 일당을 포기하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그 파출부를 부른 주인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구는지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도 파출부 사무실은 자기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며 발뺌하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출부를 하다 알게 된 사람들과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요즘 파출부 찾는 사람은 많은데 업체들이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가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사장은 전혀 상관없이 무슨 기계처럼 다루는 것 같아서 가끔 마음도 상하고요. 이러느니 차라리 내가 직접 청소 전문 업체를 만드는 게 낫겠어요. 저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동료들이 갑자기 눈을 빛내며 몸을 바짝 기울이더니 이렇게 말했죠. 어머,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미선 씨가 한다고 하면 나 거기 당장 취직할래요. 저도요. 미선 씨라면 무조건 믿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창업 멤버가 되는 건가? 어머, 너무 멋있어요. 정작 저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신나서 저마다 한마디씩 하더군요. 저는 몸을 뒤로 빼며 손살에 쳤습니다.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전 회계나 경영은 전혀 몰라요. 그건 배우면 되는 거고 어디 사업이 그런 것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됨됨이랑 성실함이죠. 그런 면에서 미선 씨라면 믿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 용기 내봐요. 우리도 계속 일용직 파출부로만 살라는 법 있어요. 미선 씨가 회사 만들면 우리도 당당한 직장인이 되는 거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밤잠 설치며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이지만 점점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어요. 삶이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니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래서 하루는 용기를 내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료 창업 교육을 신청했죠. 헌데 공부를 시작하니 창업은 정말 쉬운 게 아니었어요. 회계, 마케팅, 세법, 노무, 배워야 할 게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한 일이니 열심히 해보기로 했네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렵기만 하던 공부도 점점 재미가 붙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고시원에서 새벽까지 책을 보기 일쑤였죠. 낮에는 파출부 일을 하고 저녁엔 창업 교육을 받고 밤에는 배운 걸 복습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만은 설렜어요.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인지 처음 알았네요. 그렇게 3개월의 교육기간이 지나고 저는 그동안 파출부에서 번 돈을 탈탈 털어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작은 청소업체를 열었습니다. 낡은 건물 반지하에서 직원 5명으로 첫 영업을 시작했죠. 전부 저처럼 별다른 사회 경험이 없어 파출부 일만 하던 동료들이었어요. 그래도 일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청소업체, 중년 여성들이 직접 운영하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그렇게 전단을 만들어 아파트 단지를 돌며 직접 뿌렸네요. 하지만 처음 한 달은 매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들 불안해했죠? 언니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해봐요. 입소문 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청소업체 맞죠? 저희 어머니가 추천하셨는데요. 전기청소 문의드려요. 첫 정기 고객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파출부로 일했던 집사모님이 딸한테 추천한 거였어요. 미선씨 독립했다며? 지금처럼만 하면 분명히 성공할 거야. 내가 장담하지. 딸이 맞벌이 하면서 집안일하기 너무 힘들어하길래 내가 추천했어. 우리 집에 와서 일해준 것처럼 딸네 집도 잘 부탁해. 그 추천이 시작이었습니다. 1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4명이 되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의 가정에 안심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모토였습니다. 중년 여성들이라 믿을 수 있다. 꼼꼼하다, 정직하다, 이런 이미지가 고객들에게 먹혔죠. 6개월 후 직원을 10명 더 뽑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 40, 50대 경력 단절 여성들이었어요.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곤. 새로 들어온 직원이 감격한 듯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도 울컥했죠. 몇 년 전 제 모습이 보였거든요. 우리 모두 새 출발하는 거예요. 함께 열심히 해봐요. 그로부터 1년 뒤에 회사는 직원 15명, 월 매출 5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지만 탄탄한 회사로 자리 잡은 거였죠. 회사 송년회를 조촐하게 했습니다. 치킨과 맥주로 소박하게요. 1년 전만 해도 일용직으로 위태롭게 살던 우리가 이젠 어엿한 직장인이에요. 모두들 얼굴에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행복해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작은 거울을 봤습니다. 몇 년 사이 많이 변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파출부 일로 거칠어진 손,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죠. 박준호, 네가 파출부나 하면 살 거라던 이 여자 이제 사장이야. 날 놓친 걸 언젠간 반드시 후회하게 될걸?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쳤네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저에게는 앞으로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또 지나자 직원도 늘고 월 매출도 8천만 원을 넘어섰죠. 작은 성공에 안주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개인 가정집 위주였지만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고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청소 용역 업체 입찰에 참여해 보기로 했네요. 하지만 그런 대형 입찰에 참여하려면 직원도 더 많아야 하고 장비도 많이 보강해야 했어요. 거기다 입찰 보증금까지. 저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도전하자니 위험 부담이 크고 안 하자니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았죠. 그래도 안 하고 후회하느니 해보고 후회하자는 생각이 들어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탈탈 털어 장비에 투자하고 직원도 더 뽑았어요. 그리고 은행의 문을 두드려 어렵게 사업자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심해 입찰가를 정하고 청소업체 입찰에 참여했네요. 그때 대기업에서 나온 관련자들에게 우리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다른 회사에 비해 규모는 작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의 회사예요. 직원 대부분은 40, 50대 경력 단절 여성들입니다. 인생 이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더 성실하고 더 꼼꼼하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일합니다. 내 집을 쓸고 닦는 주부의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 청소하겠습니다. 결과 발표는 일주일 후였어요. 저는 며칠간 긴장으로 잠을 못 잤죠. 그리고 다음 날 오전 10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네? 정말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죠. 네, 그 다음 주에 계약하러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됐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직원들과 껴안고 울었습니다. 작은 우리 회사가 드디어 대기업 입찰에 성공한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대기업 직원들의 반응이 왔습니다. 요즘 청소가 정말 깨끗해졌어요. 화장실이 호텔 수준이에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친절하세요. 좋은 평가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회사는 부산지사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시세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설명회를 열었네요. 저희는 단순한 청소회사가 아닙니다. 40, 50대 여성들의 재기를 돕는 플랫폼입니다. 부산 설명회에 200명이 넘는 여성들이 몰렸습니다. 다들 간절한 눈빛이었죠. 저도 이혼하고 갈 곳이 없었는데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부산에도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회사가 생기는군요. 각 지역 지사장은 그 지역 출신 여성 중에서 선발했습니다. 중앙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거였죠. 전국 확장은 순조로웠습니다. 6개월 만에 5개 지사, 직원 400명의 중견기업이 되었어요. 월 매출도 30억을 넘어섰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는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시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어요. 대표님의 성공 스토리를 취재하고 싶은데요. 저를요? 저는 별로 거창하게 말씀드릴 게 없는데... 파출부로 시작해서 400명 기업의 CEO가 되신 스토리가 감동적입니다. 경력 단절된 많은 분께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용기를 내 취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너무나 떨렸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20년간 전업주부로 살다가 40대 후반에 이혼당했습니다. 그땐 정말 막막했죠. 파출부를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하면서 울컥울컥했습니다. 정말 먼 길을 왔구나 싶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파출부로 첫 수입을 얻은 날이요. 제 손으로 처음 번 돈을 들고 고시원에서 울었죠. 근데 그게 제 인생을 바꾼 시작이었습니다. 방송은 직원들의 인터뷰도 담았습니다. 대표님은 우리의 희망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죠. 단순히 월급만 주는 사장님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예요. 그리고 얼마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비록 지역 방송이었지만 방송의 위력은 대단했어요.
다음 날부터 회사 전화에 불이 날 정도였죠. 방송 보고 연락드렸어요. 저희도 계약하고 싶습니다. 대표님, 강연 요청드려요. 그렇게 물밀듯이 밀려드는 계약 요청과 강연 의뢰로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꿈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어요. 저희와 비교도 안 되는 규모의 대형 청소업체에서 딴지를 걸어온 겁니다. 아마 무섭게 성장하는 저희를 견제하고 싶어 더러운 수를 쓰려고 한 것 같더군요. 저희가 대기업 입찰 당시 직원 수를 부풀리고 서류를 조작해 입찰에 성공했다는 거짓 제보를 한 겁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오히려 기준보다 더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 입찰했다는 사실을 확인받게 됐죠. 하지만 상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와 계약한 회사의 직원을 가장해 불만 사항을 퍼뜨리고 악의적인 소문을 내기도 했어요. 그런 행동에는 서슴없이 법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숙련된 우리 직원들을 빼가려고 스카우트를 시도했어요. 급여를 훨씬 많이 주고 복지도 더 좋게 해준다는 말로 직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흔들리는 것 같았네요. 그때 제가 직원들을 모두 모았죠. 저는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노력하시는 것도 당연히 여러분의 권리예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라는 걸요.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믿고 기다려주세요. 다행히 대부분의 직원이 남아줬습니다. 대표님을 믿어요. 우리가 키운 회사잖아요. 저는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밤낮 없이 발로 뛰어 더 많은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러자 직원들도 안심하며 다시 저와 미래를 함께하기로 결심하는 것 같았어요. 그 후에도 저희는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업계에도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저희에게 청소를 의뢰하는 기업의 보안을 위해 직원을 고용할 때 신원조회를 철저하게 하고 친환경 청소를 위한 노력을 통해 인증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 사이 회사가 점점 성장하며 예전 직원 5명으로 시작한 회사라고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성공을 이뤄냈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밀려드는 계약 요청으로 새로 직원을 뽑기 위해 면접실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마주친 겁니다. 저는 여러 명의 면접을 보고 다음 지원자를 보려고 고개를 들었다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초라한 회색 정장, 구겨진 셔츠, 피곤에 찌든 얼굴,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저는 기겁하며 비서가 넘겨준 이력서에 적힌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서류에 있는 이름도 틀림없이 전 남편의 이름이 분명했네요.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상대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안녕하세요, 박준호 씨. 앉으세요. 전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절 바라보며 입을 떡 벌리고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내 정신을 차린 듯 의자를 당겨 앉더니 갑자기 달라진 태도로 말했습니다. 야, 내가 TV로 봤을 땐 혹시 진짜 닮은 동명이인 아닌가 했는데 정말 당신이구나. 김미선 정말 대단해졌네. 갑자기 반말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친근하게 굴었죠. 박준호 씨, 여긴 면접장입니다. 예의를 지켜주세요. 예의? 우리 사이에 무슨 예의야. 20년을 넘게 부부로 살았는데.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5년 전 저를 쫓아낸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소리라는 건지. 그 인연은 5년 전에 끝났습니다. 이력서 보니 청소부로 지원하셨네요? 그건 형식이고 사실 당신 만나러 온 거야. 저를요? 전 남편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TV에 나온 당신 모습 보고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 생각해보니 이렇게 성공한 것도 다 내 덕분이잖아.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너랑 이혼했으니 네가 독립해서 성공한 거지.
나랑 계속 살았으면 평생 별 볼 일 없는 아줌마로만 살고 있었을 텐데 안 그래? 전 남편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이 뻔뻔함에도 정도가 있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이었죠.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버린 게 은혜를 베푼 거라는 말씀인가요? 아니 맞아. 내가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고 날개를 달아준 거지. 난 애초에 당신이 그렇게 집구석에서 썩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 내가 당신이 가진 능력을 발견하게 해준 거야. 아니 그래서 말인데 전 남편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제 성공했으니 우리 다시 합치자.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죠. 뭐라고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나만큼 당신을 잘 아는 사람은 없어. 난 당신이 언젠가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거듭날 줄 알았다니까. 보아하니 당신 혼자 이렇게 큰 회사 이끌어가기 힘들 것 같은데 나처럼 사회 경험 많고 능력 있는 남자가 뒤에서 떡 버티고 있어줘야 사업이 더 승승장구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전 일은 다 잊고 다시 합쳐서 이 회사 더 큰 회사로 잘 키워보자. 저는 어이가 없어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콧방귀를 끼며 말했죠. 아무리 낯이 두꺼워도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그리고 여긴 면접장입니다. 개인적인 인연을 빌미로 헛소리나 늘어놓을 거면 당장 나가세요. 뭐? 당신 성공했다고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도 되는 거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이혼하지 말자고 울고불고 매달리던 여자였던 거 잊었어? 아니요. 난 그때의 내가 아니에요. 물론 당신도 이제 예전의 내 남편 아니고요. 정신 차려요.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좋아. 그럼 나한테 보답이라도 해. 보답이라니 무슨 보답? 이 회사 연매출 장난 아니라며? 그러니까 나한테도 좀 나눠줘야 하지 않겠어? 어쨌든 내가 당신 성공시킨 거나 마찬가지잖아. 저는 계속되는 전 남편의 어이없는 당당함에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봐. 20년 동안 내가 너를 먹여 살렸잖아. 이제 네가 보답할 차례 아니야? 많이도 안 바래.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만 주면 돼. 아니면 이사직 하나 만들어주든가. 전 남편의 눈빛을 보니 진심인 것 같았어요. 박준호 씨, 정신이 있으신가요? 당신이랑 나는 이미 5년 전에 이혼했어요. 내가 왜 당신의 그 어이없는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거죠? 정이 있잖아, 정이. 20년간 부부로 산 정을 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없었으면 당신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거야.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건 인정해요.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죠. 당신이 날 무시하고 폭언하고 때리고 버렸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 봐, 내 말 맞잖아. 거기다 내가 빈손으로 내쫓을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 온정을 베풀어서 돈까지 쥐어준 거 잊었어? 당신 그 종잣돈으로 이렇게 큰 회사 만든 거 모를 줄 알아? 그러니까 나도 이 회사에 지분이 있어. 종잣돈이라니? 설마 그 100만 원 말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나도 그때 보답해야겠네요. 그러고는 지갑을 열어 10,000원짜리 몇 장 꺼내 전 남편의 얼굴에 대차게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그때 5년 전에 당신이 위자료로 줬던 100만 원이에요. 나도 이 정도 보답이면 충분하겠죠? 뭐야? 지금 장난해? 아니, 나 당신이랑 이렇게 장난할 시간 없는 사람이야. 말 같지도 않은 말에 상대해주는 것도 여기까지니까 그 돈이라도 챙겨서 당장 나가! 그러고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보안팀 올라와 주세요. 여기 면접 볼 자격 없는 분이 퇴실을 거부하고 있어요. 뭐?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박준호 씨 이제 나가주세요. 면접은 여기서 끝입니다. 면접? 내가 면접 보러 온 줄 알아? 내 정당한 권리 찾으러 온 거야! 하지만 그때 제 지시를 받은 보안 직원들이 올라와 전 남편의 팔을 붙잡았죠. 그러자 전 남편은 끌려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외쳤습니다. 손대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대표 전 남편이야! 나한테 이럴 순 없어! 김미선, 잊지 마! 이건 다 내가 만들어준 거야! 다 내 덕이라고! 하지만 전 미동도 하지 않았네요. 그러자 끌려가던 전 남편이 갑자기 돌변한 태도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괜한 소리 했어! 미선아! 여보! 내가 돈 달라고 안 할게. 그냥 당신 옆에만 있게 해줘! 제발 우리 다시 합치자!
내가 이렇게 빌게 싹싹 빌면 받아줄 거야. 하지만 저는 면접자들과 직원들 앞에서 더는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보안 직원들에게 당장 끌고 가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결국 전 남편은 그대로 질질 끌려나가고 조용히 문이 닫혔어요. 하지만 그렇게 쫓겨나고도 전 남편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군요. 계속 회사 앞에 나타나서 소란을 피웠으니까요. 김미선, 내 돈 내놔! 내가 없었으면 이 회사도 없었다고! 하지만 아무도 전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되어 끌려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제가 별 움직임이 없자 이번엔 회사 앞에 진을 치고 서서 피켓 시위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이 회사 대표 김미선은 사업에 성공하자 어려운 시절 자신을 먹여 살려주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종잣돈을 대준 남편을 버렸다. 파렴치 않은 김미선을 고발한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은 오히려 저를 더 대단하다고 추켜 세우거나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알지? 내가 들었는데 저 남자가 바람이 나서 조강지처인 대표님 버리고 전 재산 내 언니한테 다 뺏기고 버림받은 거래. 그래놓고 성공한 전처한테 눌러붙으려고 찾아왔다가 거절당하니까 앙심 품고 저러는 거야. 어머, 완전 생쇼하는 거네? 인간이 어쩜 저렇게 못났니? 저런 남자랑 20년이나 살았더니 역시 우리 대표님 대단하시다. 사람이 초년에 어려우면 나중에 대박 난다더니 저런 인간이랑 헤어져서 우리 대표님 인생이 활짝 핀 거지 뭐. 그렇게 직원들이 쑥덕거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거의 한 달 가까이 회사 앞에 나와 저를 음해하는 소문을 내려고 발악하더군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더 이상 전 남편이 나타나지 않았네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 당연히 포기한 거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1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저는 비서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대표님, 강연 들어가신 사이에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경찰이요? 아니 무슨 일로? 저 박준호 씨가 그동안 노숙자로 생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숙자요? 네. 그 오갈 곳이 없어서 서울역에서 노숙하다 얼마 전에 동사한 채로 발견됐답니다. 뭐라고요? 사실 얼마 전부터 알코올성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봉사단체에서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본인이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너무나 미워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20년을 넘게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요. 경찰에서 신원 확인하고 다른 연락되는 가족이 없어 대표님께 연락한 것 같습니다. 사실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한 걸 뒤늦게 알게 된 자식들도 자기 아버지와 인연을 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늘 입버릇처럼 저한테 이렇게 말해왔죠. 전 이제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엄마 그렇게 내쫓고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아파트도 꽃뱀한테 다 털리고 심지어 회사에서 퇴직금까지 정산받아 다 갖다 바친 모양이에요. 정말 남 부끄럽고 정 떨어져요. 얼마 전엔 찜질방 갈 돈도 없다고 연락했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나도 그래요, 엄마. 딸은 원래 엄마 편이라는 거 알죠? 이런 일이 있었으면 당장 연락했어야지. 고시원이 웬 말이에요. 얼른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아니야, 내가 모시고 살면 돼. 오빠 이제 회사에서도 자리 잡고 엄마 충분히 모실 수 있어. 그래도 엄마는 딸이랑 살아야 편하지. 엄마, 나랑 살아요, 응? 그런 자식들의 말에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다. 엄마 이제야 홀로서기 하는 재미를 알았어. 그리고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이런 모습을 너희들한테 보이는 게 마음 편치가 않다. 엄마한테 시간을 좀 줘. 너희한테 내 힘으로 멋지게 일어서는 모습 보여주고 싶거든. 엄마 믿고 응원해 줄 수 있지? 그런 제 말을 듣고 두 아이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더군요. 하지만 제 확고한 의지를 보고 조용히 응원하며 지켜봐줬죠. 하지만 저에게 손찌검까지 하고 맨몸으로 쫓아낸 아버지는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남편은 부모님께 받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처분한 돈과 퇴직금까지 알뜰하게 정산받아 저와는 급이 다르다던 내연녀에게 남김없이 갖다 바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예쁘고 돈도 많다던 여자의 실체가 그저 돈만 노린 꽃뱀이라는 걸 안 건
이미 전 재산을 다 털리고 산거지가 된 뒤였던 거죠. 그 뒤로 오갈 곳이 없어져 자식들을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당하고 쭉 서울역에서 노숙했던 겁니다. 그러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구걸에 받은 돈으로 계속 술만 퍼먹은 모양이었어요. 그러니 50대의 젊은 나이에 알코올성 치매로 길바닥에서 동사나게 된 거죠. 사람 인생 정말 한치 앞을 모르겠더군요. 저는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비서를 향해 물었습니다. 장례는요? 그 연고자가 없어서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된다고.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어두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장례 치르겠습니다. 대표님,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요? 예전에도 그랬고 얼마 전까지도 대표님을 힘들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아이들 아버지예요. 아무리 못난 아버지라도 그런 식으로 비참하게 떠난 걸 알면 나중에 아이들이 상처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 남편의 장례를 치러주게 됐습니다. 참석자는 저와 자식들 그리고 친척 몇 명이 다였죠. 자식들도 그렇게 치를 떨던 아버지였지만 돌아가셨다는 소식에는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더군요. 죄는 너무나 미웠지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부모 앞에서 마음이 좋을 자식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영정사진 속 전 남편은 한때 잘나가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오만하고 자신만만했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당신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떠났겠네요. 당신이 버린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오늘은 마지막으로 못한 말 꼭 전하고 싶네요. 나랑 이혼해줘서 고마웠어요. 당신 옆에서 구박받는 삶이 인생의 전부였던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씁쓸한 인사를 하고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스치니 마음에 더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죠.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인생을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뜨렸는지 그 생각을 하니 허무하더군요. 그런 전 남편의 마지막을 떠올리며 저는 반드시 후회 없는 삶을 살자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 사연과 함께 하신 여러분도 귀한 인생에 후회 남기지 않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바른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